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친 정책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 신산업과 기후테크 분야를 개척해 가시는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진우 사장님 마지막 장표를 보니까 약간 저도 울컥해지기도 해서 네, 자 그러면 추스리고 하겠습니다. 2023년의 기후에너지 10대 뉴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올해 해수면의 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 폭염이라든지 또는 사실은 리비아의 홍수도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10만 정도의 도시에서 13,000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10명 중에 1명이 사라진 건데요. 이 재난의 강도가 너무나 강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너무 커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올해 나온 4월 달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깊은 바다까지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이렇게 쭉 추세선을 보게 되시면은 1960년 이후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부터 온도 상승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최근 자료로 봤을 때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2,000개 기업 중에서 900개가 넘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 순배출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흡수라든지 상쇄할 수 있는 이 기술이라든지 양이 정말 배출량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80억의 인구가 배출하는 양을 바닥까지 제로에 가까이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저 그래프의 의미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차 에너지의 77%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탄소 중립은 이 77%의 화석 에너지를 30년도 안 남은 기간 안에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석 에너지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인 거죠. 그랬을 때 1975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황토석유로 되어 있는 게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연료고 그 위에 있는 게 차례대로 석탄, 석유, 가스라고 했을 때 75년생이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화석 에너지 소비량이 2배 이상 늘어났죠. 근데 거의 최고 정점에서 2050년까지 저만큼의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복귀해 보면은 75년도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만 대였습니다. 지금 2,55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송 분야의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이 수송 분야의 배출량이 거의 제로가 돼야 되는 건데 전기차로 보급한다 하더라도 전기차는 뭐로 달릴 것이며 또 2,550만 대를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사회를 갈 수 있느냐라는 정말 엄청난 질문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총선을 비롯해서 유럽 집행위원장 선거가 있고 또 11월 때는 미국 대선이 있죠.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복귀하면 탄소 중립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책이 제도화돼서 이미 세팅이 되고 있고 기업의 공급망 단위가 연결되고 있고 ESG 공시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표준이 아니라 공시 의무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경제는 탄소 중립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로 재편되고 있고 2020년에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지난 5년 동안의 수많은 제도들이 안착화돼서 실행되는 단계가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2025년에는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미국 IRA의 수혜 지역이 공화당 지역구가 많습니다. 그다음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11일 날에 이 플랫폼이 오픈이 됐습니다. 이 플랫폼이 뭐냐면은
프랑스가 녹색산업법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정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전기차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환경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플랫폼이 오픈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들도 이 플랫폼에다가 우리는 탄소를 이만큼 배출하고 생산했어 라는 각종 자료들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경에는 이 전기차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이건 보조금 줄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판결하게 됩니다. 여기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은 전기차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산출된 탄소 발자국 점수를 70%, 재활용 바이오 기반 재료를 사용했는지, 배터리의 수리 가능성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30%, 이 모든 거를 더해서 8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10월 7일 날 행정명령으로 우리 이렇게 점수 줄 거야 라고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보면은 EC 철강의 탄소 발자국, 알루미늄의 탄소 발자국, 그리고 철강과 알루민과 배터리를 제외한 기타 원자재의 탄소 발자국, 그리고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그리고 이 전기차를 만들고 가공하고 조립하는데 사용한 에너지의 탄소 발자국, 그리고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이 유럽에 도착해서 프랑스 있는 곳까지 오는데 수송의 탄소 발자국, 이걸 다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은 그 부문별 국가별 탄소 배출 개수가 나옵니다. 이 개수를 들여다보면 프랑스가 왜 이런 작업들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장 첨예한 철강 분야를 보게 되면은 독일과 프랑스의 배출 개수가 1.4, 1.4, 미국이 1.1이에요. 한국, 일본, 중국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강 생산할 때 그만큼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라는 거죠. 또 가공과 조립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독일의 배출 개수가 0.83이고 프랑스가 0.58일 때 한국 1.43, 일본 1.46, 중국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에너지의 탄소 배출 개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의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탄소 장벽이 아니냐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전기차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강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전기차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게 자동차 회사가 뭘 요구할까요? 철강 회사에게 탄소 발자국 줄여달라고 얘기할 거고, 여러 영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수송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해운과 조선업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장 철강 분야를 보면은 우리는 아리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최근에 스틸 제로라는 이런 그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스틸 제로에는 볼보라든지 머스크라든지 오스테드 같은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스틸 제로, 2050년 이전에 철강 생산에서의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시밤에서도 철강, 그리고 지금 현재 발의 상태인 미국의 청정경쟁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 톤당 55달러에 말 그대로 탄소세를 매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발의 상태에 있는데요. 이 전반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럼 철강 분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소 환원 제철도 있지만 전기로로 가야겠죠. 그러면 전기로는 또 뭐가 논의가 되냐면은 전기의 탄소 배출 개수가 낮아야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철강이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 신고 의무화라든지 리튬이나 니켈 등의 광물 재사용, 그리고 또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에는 생산지의 인권이라든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공급망 실사 제도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워낙 이 에너지 측면이든 전기차 측면이든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 IRA 이후에 한국의 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북미에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0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미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럽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스페인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왜 각광받느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발달해서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싼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럽은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에 있어서도 전기는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 물류를 볼까요?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ETS가 이제 해운 분야에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100% 적용이 되고요. EU ETS가 이 해운 분야를 적용하니까 국제 회사 기구도 올해 우리도 2050년 탄소 중립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탄소 부담금 제도라든지 연료유 표준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탄소를 배출한 만큼의 비용을 부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녹색 해운 항로, 이 항만과 이 항만을 연결할 때는 탄소 배출이 적은 배가 이용이 되고 항만 자체도 저탄소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보시면은 그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할 때 물류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물류에서도 DHL 같은 경우에도 재생 가능한 원천의 전기를 사용한다. 특히 독일에서는 탄소 배출 완전 제로 배송을 위해서 최종 배송을 자전거로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계량화되고 측정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 고그린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하고 조립할 때의 에너지의 탄소 발자국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계속 전기와 에너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제품의 탄소 발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너지하고 전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왜 미국과 EU와 중국이 에너지 신산업에 그토록 투자하는가? 이것이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갈 때는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전력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전력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위즈의 역할 같은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고 어떻게 설비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또는 섹터 커플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세계가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의 이 탄소 중립 산업법, 녹색 산업법의 이 전기차 보조금만 하고 얘기해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9월 달에 이 독일을 다녀왔는데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리파워 EU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2021년까지 독일 전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이제 리파워 EU 정책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저 자료를 보면은 2021년도에 유럽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440기가와트입니다. 1기가가 원전 한기 용량으로 쳤을 때. 근데 리파워 EU에 의해서 목표로 하는 게 2030년에 110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은 매년 태양광 풍력이 뭐 100기가와트씩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설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에 4조 원 규모의 가상 발전에 대한 투자 대출 보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의 에너지 전환의 이 규모와 속도는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올해만 태양광을 155기가 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미 지금 중국의 2022년 기준으로 태양광 풍력만으로도 러시아가 전체 사용하는 전력량을 다 커버할 정도의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들이 뭐냐면은 에너지 신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국의 이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태양광 풍력부터 시작해서 수전에 뭐 이 전기차까지 중국이 이 산업 영역에서 얼마나 제조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거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큰 산업이고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산업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탄소 중립 사회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시장 제도라든지 가격 제도라든지 기술 융합,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건 그냥 개인이나 뭐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EU의 탄소 중립의 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2019년도에 우리 그린딜 할 거야 라고 발표한 이후에 수많은 제도들이 이러한 변화와 연결되어 있어서 작동하고 있고, 그 안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는 이 탄소중립 산업법도 있고 핵심 원자재법도 있지만 전력시장 설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되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수많은 법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근데 유럽의 특징은 강력한 규제 정책과 또 지원 정책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한편으로 우리 보조금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보조금 줄 거야라고도 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관련 산업을 지으면은 세액 공제 25에서 40까지 해줄 거야. 그리고 프랑스의 공장을 지으면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9개월 걸리던 것을 대폭 줄여줄 거야라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소 중립을 산업 전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한 측면에는 규제하고 한 측면에는 지원하면서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발의된 상태에 있는 청정 경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가고 있고요. 미국의 1+N 정책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N 세부 정책은 여러 정말 에너지 산업 교통 운송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지 체제 개혁을 보게 되면은 전력 분야 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송전 판매 단계의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예를 들면은 저장 장치의 전기 요금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 완전히 탄소 중립화된 이 전력 시스템에서 시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021까지는 그린 뉴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녹색 전환,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산업 전환, 이런 논의가 진행되어 있다가 현재 정부에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테크.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후테크가 유일하게 지금 현 정부에서 살아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중심 정책이 된 것 같은데요. 또 조금만 숨통이 트이는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서 내년에 이제 시행된다라는 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EU와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로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중국, 미국, 유럽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의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은 EU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기준으로 피크치고 내려오고 있고요. 미국도 2005년도 피크입니다. 중국이 2030년 피크라고 하지만 중국의 2030년 피크가 재생에너지의 폭발적인 증가로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무역과 통상에 있어서 상당히 탄소 배출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전 세계적인 탄소 가격 제도가 확산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9월에 인도네시아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열렸고 10월에 일본의 도쿄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격을 보면은 EU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톤당 11만 6,800원이고 미국이 청정 경쟁법에서 탄소세의 부과 비용을 톤당 55달러, 이게 한 7만 2천 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2,000원 정도입니다. 자, 이걸 결국 세계적으로 맞춰가기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거겠죠. 그래서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될 거고요. 결국
해외 주요 기관들이 앞으로 배출권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2030년 가격 전망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기관들이 100달러 가까이를 전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때도 11,000원에서 3만 원. 저는 이게 딱 우리가 이 탄소 중립 산업과 탄소 중립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내부 탄소 가격제 정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게 한국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50년 시나리오 A안까지 탄소 중립 가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양이 나오죠. 약 한 1억 5천만 톤 정도를 줄여야 되고, 보면은 아래쪽에 흡수량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았다라는 것도 저는 약간은 좀 이게 이 계획 자체가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IMF하고 코비드-19 빼고는 우리 스스로 아직 내려가는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이게 가야 되겠다라고 나와 있는 시간들을 보여주는 거고, 아래쪽이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산수를 한 겁니다. 지금 55만 대인데 2030년의 목표가 450만 대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이면 1년에 얼마씩 보급해야지? 1년에 57만 대씩 보급이 돼야지 저 목표가 달성 가능한데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 21.6%이면 매년 6기가 이상의 태양광 풍력이 보급이 돼야지 저 목표가 달성 가능한데 지금 올해가 아마 저희 한 2.5기가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도 160만 건 2030년까지 하려면은 연간 21만 건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저 목표만 달성하겠다라고 움직여도 저 목표 달성에 파생되는 기후테크라든지 산업의 규모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저게 지금 현재 수치로 있고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특히 우리는 기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인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준다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탄소 중립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30년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변화들이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른데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4가지 정도로 보게 되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을 새로운 경제 재편의 기회로 갖고 가고 있고, 안 쓰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WTO로 대표되던 다자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자기 이 영토에 탄소 중립 산업을 유치하고 있고, 실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포지셔닝을 할 수 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저는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배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측정하고 검증하고 그 비용 부과하는 게 다 세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산업이 될 에너지 분야가 한국은 거의 정체되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이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네 번째는 저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전망하지만 탄소 중립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발이라든지 반대라든지 백래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건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갖춰주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EU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후기금이 있고, 미국에서는 저스티스 40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지금 안전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들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너무나 큰 변화,
특히 에너지 전환을 전 지구적인으로 전제하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ESG와 만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역 규제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시 의무화라든지 공급망 실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 미국 SEC의 기후 공시, 또 ISSB, 이 관련한 제도와 언제쯤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내세요라고 하는 게 거의 올해면은 다 세팅이 될 것 같고, 이제 보고서를 내년 후년부터 직접적으로 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세계 최대 투자자들도 주로 TCFD 보고서를 보고 있고, 저도 TCFD 보고서들을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 비용 추산하고 전망한다라든지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TCFD 보고서를 썼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기는 정말 TCFD 보고서를 썼다라고 할 만한 곳은 한두 곳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런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공급망 실사에 대한 국제 기준과 법률들이 마련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집행위원장 선거 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것은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가 우리가 탄소 중립한다고 했을 때 석탄 발전소 문 닫고 정유 기업이 전환하고 또는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로 전환할 때 급격한 노동의 전환이라든지 지역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을 정책에 넣기도 하고 국가가 대비해야 된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슈는 한편으로 기업 내부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가 이 기업들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방법론을 만들고 평가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수 기업들이 그 기업의 전환 과정에서 지켜야 될 어떤 룰이라든지 제도, 이런 시스템이 미비하다라는 거였고, 거기에 보면 한국 기업도 나오는데 SK, 그다음에 한국전력, 현대차 상당히 낮은 점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은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적 구성의 이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노동 재배치, 여러 고려할 것들을 많이 안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전력의 ESG 리스크입니다. 아까 김성교 박사님께서 이제 하루 이자만 7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하루 이자만 130억이라고 합니다. 이 한전이 사실은 아까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투자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전기요금에 반영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거 국면에서 어려울 텐데, 지금 미국의 금리라든지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좋지 않은 게 한꺼번에 닥쳤을 때 그걸 풀어갈 만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전도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후 공시를 준비하게 될 텐데, 한전의 스콥 3가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이 수많은 석탄 발전을 포함한 기업들의 배출량이 한전의 스콥 3에 반영되면은 과연 한전은 자금 조달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너무 우울하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후테크 그룹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ESG 안에서도 기업들도 기업 내부에서의 감축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솔루션을 지향하는 기후테크 그룹들과의 협업을 필요로 할 거다. 그런데 기후테크 그룹은 언제 성장하느냐? 아까 그리드 위즈의 이 유진호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사업법 개정되면서 공간이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탄소 중립은 제도가 지원이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를 타고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과연 우리 현재 정부가 기후테크 그룹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정부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 플레이그라운드, 이 판이 확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제도로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금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정책적인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은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경제전환 정책이라든지 지역전환 정책 보고서 쓰면서 발간한 자료들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11월 달에 2개의 중요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사단법인 넥스트가 기후테크 그룹들이 알아야 할 기후정책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11월 초에 내놓습니다. 기후테크 그룹들은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도의 기회를 타고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서 이 기후테크 그룹을 위한 정책 가이드북을 만들었고요. 또 아산나눔재단에서 이 11월 1일 날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보고서가 어떻게든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